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끼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누군가 깨어날까봐 항상 이렇게 조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저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선호하는 샐러드, 손녀 세아가 먹을 달걀말이. 메뉴는 이미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매일 이렇게 가족 각자의 입맛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감자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부엌에 서온 손이었으니까요. 이 손으로 남편을 먹이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의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다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그녀는 항상 정확하게 7시에 일어나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규칙적이고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부탁드려요. 다희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온도, 좋아하는 농도로 만든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받을 겨를도 없이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7시 30분 아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더니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밥. 2글자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하는 말은 언제나 이렇게 짧았습니다. 밥, 국, 반찬.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려둔 아침상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따뜻한 밥. 간이 좀 센데. 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부어 국을 희석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불평을 듣고 고치고 다시 맞추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아, 안 깨웠어요? 다희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 방으로 향했습니다. 6살 세아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미소를 선물하는 존재였습니다. 세아야, 일어나야지.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세아가 눈을 뜨더니 제 목을 안았습니다. 할미, 좋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아를 안아 들고 세수를 시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비누칠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겨진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남은 밥, 거의 손대지 않은 반찬들. 매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이 집에서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 복도, 방마다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렸으니까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먼지가 그대로예요. 그날 저는 2번 더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불평할 권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얹혀 사는 몸이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따로 차려 먹기가 귀찮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몇 점 꺼내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정성껏 차리면서도 제 끼니는 대충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빨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블라우스, 새아의 작은 옷가지들. 하나하나 펴서 개고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넣을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기 편하도록, 아들이 입기 편하도록 모든 것을 그들의 편의에 맞춰 배치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6시가 되자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새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미,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방긋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가족 그림에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새아. 미소를 지으며 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상을 차리러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새아, 그리고 저. 하지만 대화는 3사람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잘했네. 보너스 나오겠네. 새아, 밥 먹어. 흘리지 말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끼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식탁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이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여기 괜찮잖아.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좋겠어. 새아도 크고 있고. 알았어, 알아볼게.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옷장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며 대부분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투명한 존재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가 아니라 기능이 되었을까?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손녀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들은 저 없이 이사를 가려는 걸까? 아니면 더 넓은 집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방법을 아직 몰랐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빨래를 개다가 자세를 바꾸면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안일을 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등뼈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냉장고 문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며느리 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삐끗했나 봐요. 그러시군요. 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받아 들고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아침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칼질을 했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불편해질 사람은 저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이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누우면 허리가 아팠고 반대편으로 누우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할미. 새아가 놀라 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괜찮다니까.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해야 했고 며느리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다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통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촬영대 위에 누웠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습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요. 재활까지 하면 좀 더 걸릴 수 있고요. 일주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새아는 누가 돌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래.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수술, 심각한 거야? 디스크가 심하대.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요?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 공백이었습니다. 도움이라도 불러야 하나.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 수술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알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술이 무섭지 않냐고, 혼자 괜찮겠냐고,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누워 마취를 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 엄마, 미안한데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 택시 타고 가. 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결국 혼자 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올라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러 왔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오늘 못 와요. 수술 후에는 오시겠죠. 아마도요. 간호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보호자들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주사액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침대들을 봤습니다. 환자마다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주고 이마를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 왔나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수술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 응, 잘 됐어. 다행이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일이 밀려서. 괜찮아. 내일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두웠고 간간이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수술대에 혼자 누웠을 때, 회복실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경고 같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병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들을까봐. 그렇게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입원할 이유가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운전하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선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행이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어땠는지, 무서웠는지, 아팠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했고 새아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병원 가온, 세면도구, 약봉지들. 혼자 챙기고 혼자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의사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요리도 청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집에서 제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며느리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물어보긴 했지만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간단히 할게. 아니, 수술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다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닫는 소리,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료가 왜 이렇게 없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장을 못 봐서였습니다.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의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결국 그날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치킨과 피자. 가족들은 별말 없이 먹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집밥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차려줘야 하는데,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일상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칼질을 하다 말고 허리를 펴야 했습니다. 냄비를 들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다희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간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며느리가 했습니다. 정확히는 하는 척 했습니다. 청소는 대충, 요리는 배달로 때웠습니다. 아들은 불평했습니다. 집밥이 먹고 싶은데. 그럼 당신이 해.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못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필요. 집안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잖아. 어머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편했어. 하지만 지금 봐. 어머님이 못하시니까 다 우리 몫이 됐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그게 제 정체였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생활 유지 장치. 부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언제부터 나는 나가 아니게 되었을까? 다음 날은 비가 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카페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친구와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뒷모습만 따라갔다는 것을. 남편의 뒷모습, 아들의 뒷모습, 며느리의 뒷모습.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모습은 어디 있을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일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남겨둔 비상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바닷가 마을 월세라고 쳤습니다. 여러 매물이 나왔습니다.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 바다가 보이는 집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몰래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건가요? 네. 가족들은 아세요? 아직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주말에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직원과 함께 집을 봤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단순했습니다. 창문 열어보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로 할게요.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적금을 털어 보증금을 냈습니다. 월세는 제 연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친구 만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방에 앉아 짐을 생각했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두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가족을 떠나는 것도.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기능처럼, 부품처럼. 손을 펼쳤습니다. 이 손으로 50년 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손으로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말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대할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상관없다고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반응이 제 선택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아들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내일 이사 가. 네, 어디로요?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혼자 살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왜요? 여기서 불편한 게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불편하냐고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매일이 불편했다고. 하지만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을 살고 싶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해. 혼자 어떻게 사? 잘 살 거야. 집안일은요? 세안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나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도우미 구하면 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아들 부부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남편 사진 1장. 그게 제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차 1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 씨, 맞죠? 부동산에서 만났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연주였습니다. 제가 모시러 왔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쪽 가는 길이에요. 연주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가족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세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미, 안녕.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뒤로 지나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납니다. 긴장되시죠? 연주가 말했습니다.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들 좋아요. 2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꽃 좋아하셔서 심어 놓으셨대요. 연주가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주가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빈 집에 혼자.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고 남편 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바다 보면서 살게 됐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짐을 다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여기 공기 좋지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늘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파스타를 삶았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고 면을 넣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누가 간이 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없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냄비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닦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누군가 인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 동네 산 지 5년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정화요. 정화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순이에요.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바다 얘기, 동네 얘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나올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내일 봐요, 정화 씨. 순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 씨.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정화로 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혼자 괜찮아? 괜찮아. 세아가 엄마 보고 싶대.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놀러 오라고 해.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세아가, 아들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매일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이웃 할아버지는 낚시한 생선을 나눠주었습니다. 정화 씨, 이거 회 떠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화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무언가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좋았습니다. 정화 씨, 농사꾼 다 됐네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에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별 보여?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찾아뵙고 싶어서요. 준호는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잔을 내밀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이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집안일 때문에요. 도우미 쓰고 있는데도 자꾸 싸워요. 서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래. 세아도 엄마를 자꾸 찾아요. 할미는 왜 안 오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집안도 안정되고 세아도 좋아하고. 준호의 말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절실함이 저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해주던 역할에 대한 것임을.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나도 살고 싶어서야. 그럼 우리랑 살면서도 엄마 삶을 사시면 되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됐어. 거기서는 내가 나일 수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나는 엄마이고 할머니였지. 하지만 정화라는 사람은 아니었어.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맞아. 그게 맞아.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던 날 기억해. 아무도 없었어.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 그때 깨달았어. 나는 너희에게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구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너도 몰랐을 거야. 나도 오랫동안 몰랐으니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는 그럴 수 없었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이한테도 말할게요. 엄마를 더 잘 대하라고. 제가 더 도울게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내 삶을 찾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야.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나 없어도 돼. 도우미도 있고 너희 둘이서 나눠서 하면 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리고 괜찮아. 너도 바빴고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게 맞아. 거리요? 응.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아.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아는요? 한참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가끔 데리고 와. 여기서 놀게. 바다도 보여주고. 정말 마음 안 바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나한테 맞는 삶이야.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 나 행복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마당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사랑해요, 엄마. 나도. 준호가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텃밭으로 갔습니다. 상추를 계속 땄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화 씨, 아들 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순이가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죠. 조금.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순이 씨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둘이 바다를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이가 떠난 후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여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선택을 응원할 거라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없는 소리였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 삶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밀려왔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야,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나, 정화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나답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